60대에 맞이한 첫날 밤 얘기를 한다는 건 누군가에겐 웃음거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선 가장 진심인 밤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사랑이란 것이 마음뿐만 아니라 손끝과 다리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저로선 쉽진 않지만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올해 68, 심연주라고 합니다. 38년 동안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아오면서 참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세상이 참 달라 보이더군요. 교단에 서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조용히 사라져주기를 바라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집에서 저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말은 안 해도 표정으로 다 말해요. 내 책들, 내 물건들이 거슬린다는 듯이 말이죠. 어머니, 이 책들 좀 정리해 주세요. 거실이 도서관 같아요. 평생 책과 함께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치워야 한다니 내 삶의 흔적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밥상에서도 눈치를 봐요. 국물 소리 내지 않고 반찬 많이 집지 않고 말도 적게 하고 점점 내 존재가 희미해져가는 느낌이었죠. 교실에선 목소리 높여 시를 읽어주던 제가 이제는 숨소리마저 죄스러워졌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줄이고 전화 통화도 방문 닫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은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저희끼리 먹을게요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그저 짐이구나 싶었어요. 좋아하던 독서마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책장 속 소설책들은 먼지만 쌓여갔죠. 창밖을 보며 시간을 죽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살다 조용히 사라지는 게 가족을 위한 길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지역 복지관 소식지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문예반도 있네요. 한번 가보시는 건 어때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또 다른 곳에서 눈치 볼 생각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용기를 냈습니다.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 문을 열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모두 제 또래, 심지어 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셨죠. 1시간 수업이 끝나고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소속감이었습니다. 교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책장을 정리하는 남자와 부딪혔어요. 책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민망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낡은 가죽 장갑을 낀 손이 먼저 책을 집어 올렸습니다. 굵은 핏줄이 도드라진 손등, 오랜 세월 무언가를 나르며 단련된 손이었어요. 괜찮으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나이 지긋한 남자였어요.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내가 책을 주우려 몸을 숙이자 그도 같이 몸을 숙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막았네요. 남자는 별다른 표정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책들을 정리했죠. 뭔가 더 말을 걸고 싶었는데 그는 이미 등을 돌려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왜인지 그 사람의 손이 자꾸 떠올랐어요. 푸른 핏줄이 도드라진 손등, 낡은 가죽 장갑,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 오랜만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책장에서 시집 한 권을 꺼내 들었어요. 먼지를 털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데 그 남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일도 그 사람을 볼 수 있을까? 다음 주 수업이 기다려졌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제 나이에 이런 설렘이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복지관 문예반에 갔습니다. 이번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신기하게도 그 남자를 다시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설레었거든요. 집을 나서며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내 모습이 우습기도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단장이람. 수업 시간 시를 낭독하면서도 자꾸 교실 밖을 힐끔거렸죠. 그 남자가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선생님께서 연주님 집중하세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나서는데 그 남자가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가죽 장갑을 끼고 있더군요. 이번엔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부딪혀서 죄송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맑은 눈빛이 느껴졌어요.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참 차분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서 있는데 그가 책장에서 먼지를 닦으며 말했어요. 책 냄새 참 좋지요. 그 말에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네, 저도 그 냄새를 참 좋아해요. 38년 동안 국어교사였거든요. 남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선생님이셨군요. 저는 배도철이라고 합니다. 우체국에서 일했어요. 우체국이라. 그의 손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굵은 핏줄과 단단한 손마디, 이제 이해가 되더군요. 무거운 우편물 가방을 메쓸 그 손이 심연주라고 합니다. 정년 퇴직하고 이제 막 이곳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철 씨는 천천히 책장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퇴직한 지 7년 됐습니다. 35년 동안 같은 동네를 돌았죠. 이제는 여기서 봉사하며 지냅니다. 그 말에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5년이란 세월을 한 직업에 바친 사람. 그것도 타인을 위해 걷고 또 걸었을 사람. 무언가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이런 말을 언제 해봤나 싶었죠. 도철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복지관 구내 매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그의 손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장갑을 벗고 커피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참 다정해 보였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눈빛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같았어요. 매일 이렇게 봉사하세요? 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늙어버릴 것 같아서요. 웃음기 없이 말하는데도 왠지 위트가 느껴졌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그에겐 또 다른 시작인 것 같았어요. 반면에 나는 그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존재 같았죠. 멋지네요. 저는 아직 제 자리를 못 찾은 것 같아요. 도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처음엔 많이 헤맸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묘하게 편안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다음 복지관 수업이 기다려졌어요. 그 무거운 가방을 들었을 손을 가진 사람, 그런데 왜인지 그의 마음은 무겁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누군가 살짝 열어준 것 같았어요. 몇 주가 흘렀습니다. 복지관에 가는 날이면 이제 자연스레 도철 씨를 찾게 되더군요. 수업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도 어느새 우리의 작은 의식이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시간이 길어졌고 오래 넣어두었던 스카프도 꺼내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복지관 근처 마트에 들른 날이었어요. 장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심 선생님, 맞죠? 돌아보니 예전 학부모였던 김 여사님이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이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복지관 다니신다면서요? 거기서 배도철이라는 분 알아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누가 봤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조금 알아요. 왜 그러세요? 김 여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사람, 예전에 사고 낸 사람이래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김 여사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도철 씨는 항상 차분하고 조용한 분이었는데 무슨 사고였을까? 어떤 사고요? 그 사람 우체부로 일할 때 무슨 중요한 등기를 꼭 배달해야 한다고 폭설에 나갔다가 큰 사고 났었대요. 노인네가 편지 하나 배달하려고 폭설에 넘어져서 큰일 날 뻔했다던데 김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어요. 그때 부인이 돌아가셨다던가 우체국에서도 문제됐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 일 이후로 사람이 많이 변했다더라고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도철 씨의 조용한 눈빛, 항상 끼고 있던 낡은 가죽 장갑, 그리고 말수적은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건 깊은 상처의 흔적이었을까요? 자세한 건 저도 모르지만 그냥 조심하시라고요. 혼자 사는 여자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한다는 소문도 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철 씨와 나눴던 대화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 번도 부인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깊게 말한 적 없었고요. 그저 우체국에서 35년 일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평소라면 도철 씨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했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가 책장을 닫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교실로 들어갔어요. 수업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철 씨가 정원 잡초를 뽑는 모습이 보였어요. 햇살 아래 고개 숙여 일하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진실일까? 아니면 그저 뒷담화일 뿐일까? 수업이 끝나고 도철 씨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이제는 어딘가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도철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무언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다음에요. 그날 이후 저는 복지관에서 도철 씨를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수업 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다른 출구로 나가기도 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가 걱정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의 과거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넘게 도철 씨를 피해 다녔습니다. 복지관 문예반 수업도 빠지고 다른 시간대 강좌로 옮길까 고민하던 차였죠.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아쉬웠어요. 그 따뜻한 눈빛, 조용한 대화, 책 냄새에 관한 이야기. 정말 그가 위험한 사람일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복지관에 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도철 씨를 마주치긴 두려웠죠. 수업 시작 30분 전에 도착해서 서둘러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발걸음이 멈췄어요. 게시판에 노란색으로 바른 신문 스크랩들이 보였거든요. 로컬 히로즈 마이너스 지역 영웅들 코너였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7년 전 기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보라 속 4시간 걸어 편지 전한 집배원, 쓰러진 자리에서 구조돼 사진 속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도철 씨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죠. 지난 1월 5일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 배도철 집배원 65은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자에게 전달될 딸의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 4시간을 걸었다.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산골 마을까지 도보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다리를 다쳤으나 끝내 편지를 전달했다. 배 씨는 말기 환자가 딸의 마지막 편지를 받지 못할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붙은 다른 기사도 읽었어요. 당시 가족과의 저녁 약속 놓치고 부인 뇌출혈로 사망. 자책 속 봉사 이어가. 배도철 집배원이 임무 수행 중 쓰러진 그날 밤 그의 부인 최정숙 씨 63는 남편을 기다리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배 씨는 아내가 걱정하지 않게 일찍 퇴근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우체국에서는 그의 헌신적인 업무 자세를 칭찬했으나 배 씨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정년 후 봉사활동을 통해 속죄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도철 씨의 슬픈 눈빛, 항상 끼고 있던 낡은 가죽장갑, 말수 적은 모습, 그건 죄책감과 슬픔의 무게였던 거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도철 씨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먼지떨이가 들려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고 그는 제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알아챘나 봅니다. 잠시 굳어있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걸까요? 자신의 과거? 아니면 그 과거가 알려진 것? 아니에요, 도철 씨. 그는 먼지떨이로 게시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런 걸 붙여두다니. 불편하셨겠네요.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오해했어요. 사람들 말만 듣고. 도철 씨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그럴 수 있죠. 갑자기 그 모든 시간이 아까웠어요. 도철 씨를 피하며 보낸 시간들, 의심했던 순간들. 그는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를 오해했던 거죠. 도철 씨,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처음으로 제가 그에게 했던 말을 다시 건넸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먼지 쌓인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통해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깊은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도철 씨와 저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깊은 이해 속에서 만나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그 조용한 모습 속에 담긴 아픔이 느껴졌어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 그 눈빛 속에 담긴 그리움도 이해할 수 있었죠.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그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35년 동안 비와 눈, 햇빛 아래 편지를 나르던 손.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했던 손. 그 손에 씌워진 낡은 가죽 장갑은 마치 그의 지난 시간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배웠던 뜨개질 잊고 있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늦게 서랍을 뒤져 실과 바늘을 찾아냈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었을 때 떠줬던 목도리 이후로 처음이었죠. 어머니, 뭐 하세요? 이 시간에.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온 지영이가 물었어요. 거실 불을 켜고 뜨개질하고 있는 저를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 손장갑 하나 뜨려고. 갑자기요? 누구 줄 거예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이야. 도움을 많이 받았어.
지영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어요. 남자분이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게도 지영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어머니도 참. 도와드릴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와 웃으며 대화했어요. 지영이는 유튜브에서 최신 뜨개질 패턴도 찾아주었죠. 일주일 내내 틈틈이 장갑을 떴습니다. 한 코 한 코 뜰 때마다 도철 씨의 손을 생각했어요. 추운 날 꽁꽁 얼었을 손, 무거운 가방을 들어 굳은 살이 박힌 손. 드디어 장갑이 완성됐습니다. 짙은 남색의 손목 부분은 조금 두껍게 떠서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가죽 장갑처럼 오래가진 못하겠지만 내 마음은 담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어요. 도철 씨는 항상 그랬듯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책들의 먼지를 닦고 있었죠. 도철 씨,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가슴이 뛰었어요. 점점 더 그런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조심스레 포장한 장갑을 내밀었어요. 도철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이게 뭐죠? 열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푸는 그의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장갑을 보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직접 뜨신 건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장갑을 바라보았어요. 뭔가 말하려다 목이 메는 듯 했습니다. 낡은 가죽 장갑이 손상된 것 같아서 이젠 다른 장갑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용기를 내어 덧붙였습니다. 도철 씨, 오래된 손이지만 전 그 손이 제일 믿음직스러워요. 그 말에 도철 씨의 눈이 붉어졌어요.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을 겁니다. 책임감 때문에 아내를 잃었다고 자책하며 살아온 그에게 그 책임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나이에 그런 말 듣는 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편지보다 더 감동이네요. 조심스럽게 낡은 가죽 장갑을 벗고 제가 뜬 장갑을 끼웠어요. 너무 두꺼워서 불편할까 걱정했는데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손만 따뜻한가요? 도철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으로 감싼 것은 그의 손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의 외로움도 그의 아픔도 함께 감싸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갑을 선물한 후 도철 씨와 저는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복지관에서 뿐만 아니라 가끔은 주변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봄이 깊어가며 우리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도 손을 잡진 않았지만 그 거리감이 오히려 설레는 마음을 키웠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도철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35년 동안 편지를 배달하던 구역이 있어요. 거기 작은 공원이 있는데 같이 가보면 어떨까 해서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정오예요. 정확히요. 그렇게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둔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지나가다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왠지 달라 보이시는데요. 친구 만나러 가. 민수는 눈을 크게 뜨더니 웃었습니다. 혹시 복지관에서 만난 그분?
점점 가족들에게도 도철 씨 이야기를 하게 됐었거든요.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오늘 예쁘시네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정확히 12시였어요. 도철 씨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뜬 장갑을 끼고 있더군요. 따뜻한 봄날인데도 말이죠. 그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정시에 도착했어요.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평소의 조용함 속에 뭔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 공원은 제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배달했던 곳이에요. 35년의 마지막 임무가 끝난 자리죠. 천천히 걸으며 도철 씨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걸었던 길, 만났던 사람들, 전했던 편지들. 그의 삶이 제게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벚꽃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철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심연주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손도 떨렸습니다. 편지는 정확히 도착해야 의미가 있어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 가치가 달라지니까요. 제 마음도 지금 전하려고요. 상자를 열자 작은 반지가 보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듯한 반지였어요. 저 늦었지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72세의 남자가 68세의 제게 건네는 사랑의 고백. 우리가 젊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스쳤지만 지금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상처를 견디고 그 끝에서 만났으니까요. 그럼 그 마음 제가 잘 받겠습니다.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도철 씨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웃음 때문이었죠.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으로 감싼 것은 그의 손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의 외로움도 그의 아픔도 함께 감싸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갑을 선물한 후 도철 씨와 저는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복지관에서 뿐만 아니라 가끔은 주변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봄이 깊어가며 우리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도 손을 잡진 않았지만 그 거리감이 오히려 설레는 마음을 키웠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도철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35년 동안 편지를 배달하던 구역이 있어요. 거기 작은 공원이 있는데 같이 가보면 어떨까 해서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정오예요. 정확히요. 그렇게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둔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지나가다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왠지 달라 보이시는데요. 친구 만나러 가. 민수는 눈을 크게 뜨더니 웃었습니다. 혹시 복지관에서 만난 그분? 점점 가족들에게도 도철 씨 이야기를 하게 됐었거든요.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오늘 예쁘시네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정확히 12시였어요. 도철 씨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뜬 장갑을 끼고 있더군요.
따뜻한 봄날인데도 말이죠. 그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정시에 도착했어요.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평소의 조용함 속에 뭔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 공원은 제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배달했던 곳이에요. 35년의 마지막 임무가 끝난 자리죠. 천천히 걸으며 도철 씨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걸었던 길, 만났던 사람들, 전했던 편지들. 그의 삶이 제게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벚꽃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철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심연주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손도 떨렸습니다. 편지는 정확히 도착해야 의미가 있어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 가치가 달라지니까요. 제 마음도 지금 전하려고요. 상자를 열자 작은 반지가 보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듯한 반지였어요. 저 늦었지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72세의 남자가 68세의 제게 건네는 사랑의 고백. 우리가 젊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스쳤지만 지금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상처를 견디고 그 끝에서 만났으니까요. 그럼 그 마음 제가 잘 받겠습니다.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도철 씨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웃음 때문이었죠.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항상 정확한 시간에 배달해 왔는데 당신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온 것 같아 미안해요.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맞잡은 손.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에요. 2주 후 복지관 작은 식당에서 우리는 조용한 약속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문예반 사람들과 직원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했어요. 도철 씨의 옛 동료들도 왔습니다. 우체국 제복을 입은 젊은 집배원들이 축하의 편지들을 한 아름 가져왔죠. 약속의 순간 도철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이제부터 제 마음은 매일 정확하게 당신에게 배달될 겁니다. 그 약속이 참 좋았습니다. 늦게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지만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약속식 후 아들 내외는 우리에게 깜짝 선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여행이었어요. 강원도 양양의 조용한 펜션을 예약해 놓았더군요. 처음엔 부끄러워 거절하려 했지만 민수가 귓속말로 했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머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즐기세요. 그렇게 우리는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내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을 혼자 살아온 우리 둘, 이제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게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문득 이 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 새로운 시작. 거울 속 내 모습은 분명 늙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하러 가볼까요? 도철 씨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도 긴장한 듯 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있었거든요. 함께 저녁을 먹고 바닷가를 거닐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별을 보는데 문득 도철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앞에 놓인 이불 하나가 새삼 커 보였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불을 나눈다는 건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어색하게 욕실에서 나와 침대 한쪽에 앉았어요. 도철 씨는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조용히 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행복해서 그런지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오랜 여행 탓이었을까요? 아, 작게 신음했어요. 도철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리에 쥐가 났어요. 그가 이불을 걷고 내 다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내 발목을 잡더니 천천히 마사지해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예전에 배달 다닐 때 자주 그랬거든요. 그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터치는 놀랍도록 섬세했어요. 조금씩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편지도 가끔 접해와야 제대로 펼칠 수 있죠.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다 그냥 웃었어요. 도철 씨 특유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사지를 받다 보니 몸에 긴장이 풀렸고 어느새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다리가 풀렸어요. 이게 사랑이겠죠?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도철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가 내 손을 잡고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이런 감정은. 평생 걸어다니던 사람인데 당신 앞에서는 자꾸 멈추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밤을 보냈습니다. 섣부른 욕심도 갑작스러운 열정도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호흡을 느끼고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내게는 어떤 화려한 밤보다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내 다리는 풀렸고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과는 다른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도철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이 늦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커다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한 지 2년이 되던 가을, 도철 씨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평소 잘 걷던 사람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가빠진다고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35년 동안 무거운 배달 가방을 메고 걸었던 세월이 그의 몸에 남긴 흔적이었을까요? 별거 아니에요. 금방 나을 거예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도철 씨는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병원 근처 작은 원룸을 얻어 매일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연주 씨, 집에 가서 쉬세요. 저 괜찮아요. 매일 같은 말을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평생 혼자 살다가 만난 사랑, 이제 와서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그의 머리를 빗겨주고 점심엔 병원 음식 대신 집에서 준비한 반찬을 가져갔어요. 밤이면 그의 손을 잡고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오늘은 김남조 시인의 겨울 바다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즐겨 가르치던 시였어요. 시를 읽는 내내 도철 씨는 눈을 감고 귀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미소 짓기도 하고 때로는 슬픈 표정을 짓기도 했죠. 아름다워요. 연주 씨의 목소리. 어느 날 시를 다 읽고 나자 도철 씨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편지는 잊혀도 마음은 남죠. 당신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철 씨, 빨리 나와서 함께 걸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복지관도 가고
약속했던 공원도 다시 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럴게요. 약속이니까. 3개월의 입원 생활 끝에 도철 씨는 퇴원했습니다. 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그래도 당당했어요. 퇴원 첫날 도철 씨는 공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반지를 건넸던 그 공원이요. 천천히 거닐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공원은 노란 은행잎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도철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주 씨,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사랑을 받나? 너무 과분하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도철 씨, 사랑의 자격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서로 필요했고 서로를 채워주고 있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연주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배달이었어요. 35년 걸었던 길보다 더 의미 있는 여정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공원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요. 손을 맞잡고 간간히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그냥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요. 그날 이후로 도철 씨의 건강은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아침 짧은 산책을 하고 점심엔 함께 요리를 하고 저녁엔 시를 읽는 시간을 가져요. 작은 일상이지만 내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60대에 맞이한 첫날 밤 그 사람의 손이 내 다리를 풀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의 손길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어요. 편지는 배달되면 내용을 읽고 잊혀지기 마련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더군요. 그 마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배달하며 살아갑니다. 아침 인사 한마디, 따뜻한 눈빛,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보내는 작은 편지입니다. 늦게 시작한 사랑이지만 이제 우리에겐 영원한 배달부와 수신인이라는 관계가 생겼습니다. 도철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마음은 오늘도 정시에 정확하게 서로에게 배달되고 있습니다.